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식으로 식사를 하셨나요? 다양한 음식을 드셨겠지만 아마 밥 한 공기는 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은 밥, 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쌀과 한국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남국민 기자가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직독잡설 팟빵 채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팟빵뿐 아니라 유튜브에도 전체 에피소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본격 독서 대행 방송을 위해서 오늘도 남국민 백형 기자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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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완전 초겨울이었는데 막 코트 입고 시작했는데 이제 봄 날씨네요. 오늘 보니까. 오늘 오는데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요즘 옷이 한강에도 많이 얇아졌어요. 가고. 맞아.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뭐 벚꽃 축제도 선착순으로 받는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근데 그거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보니까 모르겠던데. 그러니까 그건데 가능한가요? 그 접근을 막을 수가 있나? 뭐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도로 1.7km에 해당하는 그 도로만 3,500명을 넣겠다는 거죠. 그 외에는 알아서 하시고.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뭐하러 그 분명히 당첨되면 리셀하고 당근마켓에 옷돈 올리고 리셀 안 된대요. 자기 그래요? 본인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가 생긴다. 아 그래야 되겠다. 네. 추적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 벚꽃도 못 보는 산과 들로 나가지 않을까 다들. 그쵸. 야외로 나가야죠. 외곽. 그래도 봄 날씨인데 어디로든지는 놀러 갈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날씨에 어디 그러니까 작년에는 워낙 이게 전대미문의 감염병이었으니까 나가기 좀 망설여지긴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디든 뭐 이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놀러 갈 것 같아가지고. 요즘 산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산으로 많이 가고 골프장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다들 아웃도어로 나가는 것 같더라고 확실히 요즘은. 답답하니까. 그렇죠. 아 요즘 그래도 막 다들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하는 것 같아. 아 여행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근데 못 가니까 좀만 더 버티면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백현 기자는 해외 여행 올해도 못 가면 퇴사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럴 생각입니다. 오. 그 2주간의 각각 2주간의 자가격리를 위해서 퇴사를 선택하는 용기가. 아무튼 저는 남편이 왔고요. 아 그러네요. 그 이제 남편분께서 홍콩에서 이제 일시 귀국을 하셨는데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어때요?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다시 반려자가 집에 들어오니까 일단 일장이 있는 거죠. 일장 그러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요? 장점은 뭐 어째 남편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단점은 이제 자유롭던 생활에서 잠깐 자유롭지 않은 생활이 됐다. 얼마나 자유로웠길래? 아니 뭐 동기들도 맨날 우리 집에 오고 이럴 수 있었는데 이제 못 하니까요. 한 2달은. 굉장히 맺고 끊음이 불분명한 생활 패턴을 보여왔잖아요. 왜냐하면 결혼 전부터 그러고 결혼하고는 정작 떨어져 살고 굉장히 신혼얘기 재밌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책 얘기로 한번 좀 들어가 볼 텐데 남국민 기자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듯이 책을 준비했는데 어떤 책이죠?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제목이 좀 특이해요. 쌀, 재난, 국가라는 책인데요. 이게 단어를 나열하는 식의 제목이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저도 보자마자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주제는 좀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 그대로 쌀이랑 재난 그리고 국가라는 이 키워드로 한국 사회를 분석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는 관점을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프레임으로 본다. 네. 근데 이 작가는 특히 쌀이라는 프레임으로 한번 한국 사회를 본다는 거죠. 쌀이라고 발음이 안 되지. 제가 오늘 굉장히 발음이 약한 부분이 나와버려가지고. 쌀로 사회를 분석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먼저 한국 사회의 특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첫 장에 열자마자 나오는 소개가 있는데 한국인들이 특히 해외 나가면 한국인스러운 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외모만 봐도 딱 한국인인 거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게 있어요? 두 분은 떠오르는 등산복. 등산복. 외모 말고 좀 특징. 특징. 그냥 딱 한국인들이다 싶은 느낌. 사진을 엄청 많이 찍는다. 그쵸.
한국에서 나가서 한국인을 알아보는 거는 뭐든지 빨리빨리 하고 뭐든지 급하게 뭔가 맞아. 그 일사불란하죠. 노동 그 과업을 처리하듯이 그냥 모든 게 예를 들어서 그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가 짤로 돌아다닌 적이 있잖아요. 공항에서 어떤 해외 공항에서 비행기가 우천 취소가 그러니까 이제 우천으로 그 딜레이가 될까 말까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비행기가 취소가 됐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이미 그 취소 수속을 밟으려고 공항 직원들이 그 비행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정말 여러 나라 승객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승객들의 여권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 가지고 승객들이 막 이제 다시 여권 수속을 밟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뭐 누구누구 씨, 미스터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한국 이름은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한국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 명이 대표로 나가가지고 여권에 그 한국 여권만 다 뽑아가지고 맞아, 누구누구 맞아. 씨, 누구누구 씨 이렇게 다 나눠줬다. 그 오늘 굉장히 이 주제에 딱 적합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게 한국인적인 특성이잖아요. 저도 느낀 게 저 옛날에 교환학생 갔을 때 말레이시아 갔는데 말레이시아가 행정적으로 엄청 느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기준으로 뭐 다 느려요. 다 느리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느리고 미국도 느리고. 뭐. 근데 아시다시피 교환학생 가면 얼마나 서류 낼 게 많잖아요. 학기 그죠. 초에. 맞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애들 막 멕시코 친구 이런 애들은 뭐 한 달 지나도 안 내고 있고 이러고 자기 추방당할 위기고 이런 친구들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 한 그 일주일 내에 거의 한 40-50명 있었는데 다 끝냈어요. 그래서 직원이 자기는 이 서류를 이렇게 다 챙겨오는 건 확실히 한국인들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근데 그것도 아까 상원 씨가 말씀하신 대로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막 단톡방 바로 만들고 공유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한국인들은 꼭 맞아요. 보면. 아 맞아요. 이 저자도 저자가 이제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이신데 2017년까지 시카고대 종신 교수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오를 받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유학을 당연히 하신 분이죠. 미국 생활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한국 유학생들이 이사를 갈 때 보면은 네. 딱 그날 모든 한국 유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사를 순식간에 1-2시간 만에 끝내고 해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사 갈 때 또 모여서 해산을 하고. 근데 이걸 누가 무슨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근데 우리는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타지 나가서 한국 사람끼리 도와야지 이게 당연한 건데 외국인들이 보면 이게 당연히 너무 특이한 일이라는 거야. 야, 너가 제 거 해줘도 네가 제 거 해줄 거랑 보장 있냐? 왜 어떻게 너네들은 그걸 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외국 나가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당연한 게 나가보면 특이한 거가 되는 것처럼 이 교수님도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한국인의 이런 특성은 어디서 나올까? 그리고 이 책을 좀 도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한국 특성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한국인들은 그런 걸 분석하는 거죠. 근데 뭐 서로 돕는 품앗이 문화가 사실 내재화되어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축의금이나 부조 같은 거를 하는 것부터가 그냥 우리 서로 사회 구성원들끼리 도와야겠다 이런 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사회 곳곳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 나가 보면은 한인타운들이 다 있잖아요. K타운 그쵸. 그런 것 자체가 막 보면은 일본인 타운도 있긴 한데 그 규모가 한인타운이 진짜 크잖아요. 그쵸. 뉴욕에도 있고 중국에도 저는 왕징에서 살았는데 거기도 한인타운이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쇠락했지만 한때는 거기는 다 한국인들만 산다. 90%가 한국인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러고 보면은 막 이웃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딱 도착하면 왕징 딱 도착하면 그냥 맛집서부터 뭐 어디에 슈퍼가 있고 뭐가 싸고 이런 거를 이웃들이 다 알려주는 거죠. 한인타운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92년도 LA 흑인 폭동. 맞아요. 그 너무나 유명한 짤로 맞아. 돌아다니는 게 우리 군필자 아저씨들 네. 이민자 총 들고. 1세대가 저기 바리케이드 치고 막 바리케이트 치고 총 들고 그 이제 딱딱 그게 예비군이라서 재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휘를 하고 누가 그쵸. 병사고 누가 부사관이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 으쌰으쌰 그쵸. 하는 게 잘 된다. 그러니까 이분은 먼저 외국에서 한국인들 풀어놨을 때 더 드러난 한국인의 특성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게 근데 한국 사회도 똑같잖아요. 당연히 한국은 더 이게 심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그럼 이 특성은 어디서 왔을까를 분석을 하는데 그 시초를 그 벼농사, 그러니까 쌀에서 나와서 쌀을 만드는 벼농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특이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을수록 흥미로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2021년을 쌀 농사로 분석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했던 책 중에 유현준 교수의 그 공간이 만든 공간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저자도 몇 번 밝히는데 이 쌀 문화권이랑 밀 문화권으로 나누는 행동은 그 페르낭 브로델이라고 서구에 있는 역사학자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거는 자기들 얘기를 쓰려고 밀 농사를 얘기하려고 대조적으로 쌀을 언급을 한 거고 굉장히 좀 표피적이라고 많이 동양에서는, 그러니까 이 동양에 있는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쌀에 대해서 뭐 깊이 연구한 건 아니다. 그냥 뭐 사실 그 시대에 뭐 백인 학자들이 뭐 깊게 동양에 대해서 알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 쌀이랑 키워드를 가져와서 이걸로 한번 제대로 파보자라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얼핏 그 페르낭 브로델이 말하는 그런 좀 그냥 뭐 쌀 특징이 뭐 쌀 뭐 같이 협력을 해야 되고 뭐 모여 살고 뭐 그러니까 왕의 말을 잘 듣고 이런 정도일까 걱정했는데 읽다 보니까 한국인이 그 모델을 가져와서 제대로 파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삿짐 품앗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그 특징을 이제 쌀로 분석한 계기가 자기 이제 동료가 이제 멕시코 사람이라서 둘이 이제 그 타코 멕시칸 집을 갔나 봐요. 근데 그 동료가 자기는 타코를 먹고 이 이제 교수님은 이제 그 브리또를 먹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동료가 야, 이 봐라. 나는 타코를 먹고 너는 브리또를 먹고 있잖냐.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차이를 만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또에는 밥이 들어가잖아요. 밥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네, 사실상 밥을 말아 먹는 거고 타코는 껍데기가 그게 밀 반죽한 걸 튀긴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차이가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학자들은 좀 이런 계기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아이디어 가져오고 약간 그런 영감을 얻는구나. 영감을 얻은 거죠. 그렇게 보면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게 우린 너무 쌀이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지구에서 쌀 농사 짓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 동아시아 일부만 그렇고 사실 세계적으로는 밀 농사를 많이 짓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세 개가 쌀 농사를 짓지 않나? 그쵸. 동남아시아 국가도 있잖아요. 베트남 네. 뭐 이런데. 태국, 베트남, 태국, 뭐 인도 한 절반 정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비행기 타고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 정도만 이제 쌀을 물론 여기가 굉장히 인구는 많지만 국가로 치면 별로 없는 거거든요. 뭐 미국 일부 지역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건 좀 예외적이죠. 그러니까 쌀 문화권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정이 돼 있는데 작가는 그러면 이 지역만의 특징이 있으면 쌀 농사만의 특징이 딱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좁은 지역들의 특징을 찾으면 그게 쌀 농사의 특징이다. 진짜 사회학자스러운 생각을 하시긴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까 말한 그 페르낭 브로델의 그 밀농사 이 얘기를 그냥 술자리에서 편하게 하는 그런 뭐 그냥 교양 토크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학자니까 열심히 갈라본 거죠. 그리고 또 이 지역의 특징이 왜 요즘에 이 책이 딱 나왔나 생각을 해보면 이 지역들의 특징이 요즘 뭐가 있냐면 코로나를 잘 이긴 지역들이에요. 보면은 중국, 한국, 그쵸. 일본은 아닌데? 아니 근데 일본은 이 동아시아 3국 중에는 굉장히 부진하지만 전 세계 렌즈로 기준으로 봤을 때 또 굉장히 선방한 나라거든요. 보면. 그래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미국, 유럽이 뭐 난리가 난 상태니까. 그죠. 미국, 유럽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선방한 걸로 보이긴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그거야 뭐 동북아 3국이 좀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좋으면서 뭐 그러지 않나 했는데 찾아보니까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오히려 그 확진자 수는 더 적어요. 보니까. 근데 더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온도의 영향 때문이라고도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치면은 아프리카나 이런 적도 국가들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특이하다는 걸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외신들도 많이 신기해하고. 그래서 외신들 분석 보면 외신이라면 거의 뭐 사실상 서구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게 뭐 동아시아인들은 약간 좀 순종적이고 말 잘 듣고 그러면서 또 막 그 프랑스 언론 뭐 같은 거 보면 인권 침해 이런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한국 방식에 대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렌즈로 보면 그런데 저는 좀 약간 이게 순종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좀 인종적이라는 좀 얘기도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건 보도를 보면서. 근데 이분은 그게 껍데기만 본 거다. 이 지역은 그럴 만한 특징이 있다. 자기들만의. 그게 바로 벼농사 체제라는 걸로 이제 좀 넓혀서 한국뿐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적인 특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벼농사를 근데 이게 뭐 벼농사야 지금도 짓고 있기는 하지만 21세기에 뭐 벼농사 방법으로 뭔가 이런 걸 나눈다는 게 좀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사람도 사실 비율적으로 보자면 적고
뭐 쌀보다는 요즘 빵도 많이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아까 상원 씨가 오늘 밥 다 한 공기씩 했죠 이랬는데 저 오늘 밥 안 먹었거든요. 야. 저는 뭐 저탄 고지 다이어트를 하느라 그러니까요. 원래 밥도 안 좋아하기도 하고 한식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먹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들 몸에는 그 벼농사의 습성이 남아 있는 데다가 이 사회 체계가 이미 벼농사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농사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 노동, 개별 소유예요. 그러니까 공농 노동은 뭔지 알죠? 우리가 모내기 안 해봐 두 분 해보셨나요 혹시? 안 해봤어요. 저도 농화를 안 갔습니다. 전 예전에 농화에 가서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거고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지셔서 그냥 너무 아기 때라서 보기만 했는데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그 모판에 있는 모를 이렇게 각자 다 손에 들고 이렇게 심는 거죠. 네, 근데 그걸 굉장히 잘해야 돼요. 줄도 잘 맞춰야 맞아, 되고 맞아.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무한도전 덕분에 사람들이 좀 대중적으로 알게 됐죠. 모내기가 뭔지. 국민 교양 네, 프로그램이네. 국민 교양이죠. 근데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남아 있는 흔적이 있냐면 아까 말한 것 중에 경조사비 얘기했잖아요. 축의금. 저희도 이제 슬슬 축의금을 많이 내기 시작하는 나이가. 많이 맞아요. 했죠. 전 네. 이미 받았고. 네, 그쵸. 백현 씨는 벌써 그러네요. 수학을 했죠. 그쵸? 전 했죠. 근데 이게 진짜 부담스러워. 왜 그런 눈빛으로 보시죠? 아니, 부럽다고요? 네. 벌써 돌려드릴 거예요, 다들. 아니지 먼저 받은 사람이니까 또 먹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내다 보면 이게 맨날 그러지 한국 사회 이 경조사비 없애야 된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통계 보니까 뭐 50대가 되면 막 지출의 10% 이상을 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만해요. 진짜 그럴만하죠. 장례식 이런 것까지 겹치기 시작하면. 중앙일보가 2020년 신년 기획으로 이제 60대 은퇴자,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머들 은퇴를 목전에 둔 그 베이비 부머들에 관한 특집을 했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되게 많은 분들한테 갔어요. 한 뭐 10분, 20분 이렇게 직접 가서 심층 면담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기억에 남는 그 답 중 하나가 그러면 지출이 가장 큰 게 뭐 어떤 품목이세요라고 하면은 거의 한 열에 6, 7분은 다 경조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 정도면은 근데 진짜 부담이 요즘 그러니까 저희는 5만 원 내지만 사실 거의 아버님 세대쯤 되면 이제 10만 원씩 나갈 일도 많고 10만 원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낼 때. 그리고 횟수도 많고. 네. 그래서 맨날 다 이거 경조사비 없애야 된다고 하지만 못 없애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주고받은 게 이미 다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청산이 안 돼. 이거 거의 뭐 계속 끈이 없다니까. 혁명 정부가 들어서지 않나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것처럼 이미 이 사회 체계 자체가 벼농사 시스템이랑 비슷하게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오늘부터 하지 말자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경조사비 하나에 드러난 시스템이고 네. 우리가 사는 방식 하나하나에 그 시스템이 녹아져 있다.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비슷하잖아요. 그 벼농사 체계.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노동 다 해줬는데 나한테 안 해줘? 그럼 난리 나는 거잖아요. 난리 나죠. 그리고 또 이 경조사비가 나름 또 냈는데 먹튀한 사람도 있다니까 나도. 또 나름 효능이 있는 게 또 큰일 치를 때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그쵸. 그 목돈이 네. 아주 쏠쏠합니다. 쏠쏠하잖아요. 왜냐면 집 마련하는 거 솔직히 다 그 경조사비 얼마 가정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집 마련할 때 경조사비를 가정해요? 그러니까 자기 몇 천만 원 정도 넣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좀 가정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가? 신혼부부 할 때. 그쵸. 뭐 1, 2천만 원이라 들어오면 그거는 계산을 그럴 하죠. 수도 있겠다. 네. 이제 그런 식의 체계가 남아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벼농사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벼농사는 이제 뭐 그게 어떤 흔적을 남겼냐면 한국적인 특징 하면은 네. 서구랑 비교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 눈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회나 동양 사회 전체적으로 눈치 이런 맞아요. 거 필요죠. 눈치가 영어로 뭐예요? 센스.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너와 도덕과 모럴과 그 센스 어딘가에 있는 그거잖아요, 사실. 인테그리티. 눈치 좀 챙겨를 번역을 해보면 뭐예요? 모르지. 그러니까 헤드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니 Get your something together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저 예전에 그거는 정신을 차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건. 그러니까 뭔가 그 뉘앙스를 전할 수 없는 거지. 음.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생 그 국제교류처에서 일했었는데 네. 유학생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영미권 애한테 네. 눈치를 뭐라고 하면 좋겠냐 그 얘기 해봤거든요. 네. 근데 걔가 그때 그랬어요. 눈치라고 자기들끼리 한대요. 눈치 그냥 이렇게 눈치라고 한대요. 자기들끼리. 그 유학생들끼리도 왜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뭐 해야 된다 공유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자기들이 눈치라는 말을 한다는 걸 좀 이제 오래 있었던 애들은. 어허.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 눈치란 게 있는데 네. 이거 자체가 왜 필요한 거냐면은
아까 변홍사 모내기 얘기했지만 모내기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명이 못하면 큰일 나요. 이게 그 줄이 딱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서 그거를 적당히 이거 탁탁탁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마치 돌아가듯이. 근데 이번에 제가 웃긴 짧았던 게 그 크리스 에반스 있잖아요. 미국 대장 캡틴 아메리카. 네네네. 그분이 그 설국열차 때 이제 우리나라 고사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지머리 앞에 다 섰어요. 그 주연 배우들이랑 봉준호 감독 다 섰는데 크리스 에반스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앞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랑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 에반스가 뭔지 모를 거 아니야. 근데 알아서 눈치 보더니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눈치잖아요. 눈치 한국인들한테는. 근데 변홍사 체계에서 눈치라는 게 노동할 때 필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돌아가는 판세 보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은 좀 더 합시다 하는 그런 눈치 없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다 지금 한창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힘들다고 쉬어버리면은 좀 그것도 흐름을 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눈치라는 게 협동을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협동.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농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회사 생활할 때 보면은 필요하잖아요. 그게 특히 그게 강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눈치라는 특성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 근데 밀농사는 벼농사랑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저도 사실 밀농사 지어본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밀농사는 그냥 혼자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내기는 이렇게 논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대규모로 하잖아요. 근데 그 밀은 그냥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방식으로 한대요. 그 파종법이라고 하나? 뭐 그냥 이렇게 씨를 뿌리는 원래 우리도 조선시대 전기에는 그냥 씨를 뿌렸죠. 근데 그러다 모내기로 넘어온 건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뿌리고 또 밀은 물이 많이 필요 없대요. 건조한 데서도 많이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뿌려놓으면 알아서 좀 잘 자란대요. 그러다 보니까 키우기가 쉽죠. 그래서 그냥 혼자 이렇게 뭐 유럽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그냥 농가 이렇게 혼자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밭 펼쳐져 있고 이런 풍경 있잖아요. 뜨문뜨문 농가가 있는. 그렇죠. 예. 그냥 기사들이 이렇게 말 타고 가다가 농가 나오면 거기서 쉬고 이런 거 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한국이나 중국 드라마 보면은 마을 하면은 다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럽의 풍경은 그냥 각자 혼자 살고 이렇게 넓은 평야에 농가 한 채 있고 근데 조선이나 이런 중국 드라마 보면 모두가 모여 살고 그러니까 밀이랑 쌀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마을의 구조부터 일단 바꾼 거죠. 그러니까 밀농사를 하면 훨씬 더 독립적이고 개인의 사생활 같은 게 중요시되는 뭐 그런 특성이 있고 반면에 이제 그 밀농사가 아니라 벼농사를 하면은 집단주의 문화가 좀 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밀을 하면은 뭔가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이고 같은데 진짜 그럴까 싶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걸 실험을 한 게 이 책에 나오는데 토마스 탈헬름이라는 연구자가 네네. 그러니까 시카고대 행동학자라는 거 보니까 아마 이 교수님의 동료인 것 같아요. 보니까 2014년에 발표한 자료인데 실험을 했어요. 근데 중국이 땅이 워낙 넓으니까 네. 백현 기자가 더 잘 알겠지만 그 양자강 위로는 화북 지방은 굉장히 좀 춥고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해 모르는 눈치인데. 잘 몰라요. 중국의 지리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죠? 전 지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베이징에만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베이징 엄청 춥잖아요. 나름. 베이징 엄청 춥죠. 건조하고. 네. 그래서 그건 알아요. 화북 지방은 굉장히 건조하고. 네. 그래서 화북 지방은 의외로 밀문화권이래요. 아 그래요? 네네. 저도 이거 잘 몰랐거든요. 화북, 화베이. 거기는 밀. 거기 무슨 도시가 있죠? 아니 거기 다 있죠. 뭐 장안, 낙양 이거 다 화베이죠. 그러니까 양자강 위쪽은 의외로 뭐 밀문화권이래요. 근데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생긴 게 약간 러시아 쪽이고 서구 쪽이야.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밀농사를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밥을 안 먹고 그럼 밀 먹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전 중국인들 빵.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중국인들 빵을 먹나요? 옛날에? 그건 모르는구나. 약간 그 전병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전병. 그런데 전병은 옛날에 베이징도 많이 먹지. 근데 그게 삼국지나 이런 거 옛날에 그 열국지 이런 거 보면은 그 군량 수송할 때 쌀이 아니라 그런 보리 뭐 이런 밀 이런 좀 잡곡류를 실어 나른다는 기록이 많아요. 그러면 그때 쌀 먹는데 잘 모르겠다. 먹죠. 그러니까 근데 이 양자강 이남은 그 다 쌀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보니까 면적당 그 쌀 생산량을 보니까 확 그 나뉘더라고. 그 양자강 기준으로. 그래서 이분이 카페 256개에다가 실험을 했는데 엄청 쉬워요. 좁은 통로에다가 의자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방해가 되니까 이걸 뭔가 뭐
비켜가든지 피해서 가든지 누가 직접 옮겨놓을 거잖아요. 음. 그 누가 많이 이걸 옮겨놨을 것 같아요? 화북 사람이랑 허남 사람이랑 저는 그래도 화남일 것 같아요. 쌀농사 짓는 분들. 네. 왜냐하면 집단주의가 있으니까? 집단주의가 있으니까 아, 네 것도 내 것인 양. 뭔가 이렇게 남을 위한 봉사 남을 위한 차원에서. 봉사. 근데 저도 그렇게 맨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일단은 화북 지방이 더 많이 옮겨놨대요. 10% 정도. 근데 반대로. 그거를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남쪽 지방 이제 그런 쌀농사 짓는 분들이 협동적이고 이런 분들은 그냥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고 수능을 하는 체제로 가고 밀문화권 하는 사람은 뭔가 좀 독립적이고 진취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현상이 있을 때 그걸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똑같은 실험을 카페에서 또 했는데 이것도 쉬운 실험인데 과연 혼자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지 비교한 거예요. 그냥 좀 쉽죠? 그거는 당연히 밀농사 하는 사람이 더 많이 혼자 앉아 네, 있었겠죠. 실제로 그랬대요. 10% 정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중국인들이고 한 나라 아닌데 지역만의 차이로 이런 혼자 카페 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좀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확실히 좀 밀문화권, 쌀문화권이 좀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실험을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어떤 예능 방송 알쓸신잡 이런 데에서 그 부산 사람들의 특성과 이제 그 서울 사람들의 특성을 약간 좀 일반적으로 나눠서 뭐 귀납적으로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은 뭐 길 가다가 어떤 행인이 팝콘을 쏟았어요. 팝콘을 쏟았으면은 이제 다 그냥 제 갈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팝콘 쏟은 사람은 자기가 그 쏟은 팝콘을 수습을 치운다는 하고 거야? 근데 부산은 이렇게 팝콘을 쏟으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에헤이 와 사골 치너 이러면서 이렇게 팝콘을 줍고 막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다 같이 거의 한 10명이 몰려가지고 팝콘을 다 줍고 이제 다음부터 쏟지 말아이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이 치우는 거 그러니까 의자를 치우는 것도 저는 남쪽이 약간 더 뭐라 그러지 집단주의라서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했거든요. 의자를 치우는 게 남을 위한 봉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좀 순응하는 구조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거랑 뭔가 눈치를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뭔가 이렇게. 일단 우리 어떤 변화를 잘 주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카페에서 일부러 여기다 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그럴 수도 있지. 옮기는 게 뭔가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좀 헷갈렸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가만히 받아들여요. 쌀농사의 갑자기 많은 것들을 근데 변화를 난 그냥 받아들인다.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옮겨놓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남국민은 그럴 것 같아요. 그 좀 독립적인 성격 아닌 그렇죠. 사람. 제가 봤을 때 윤상원 기자랑 저는 받아들이는 편이고 맞아요. 남국민 기자는 옮길 것 같고. 저는 신고나 민원 이런 거 진짜 많이. 그러니까 뭐 어디 고장 나 있거나 뭐 신호등 고장 나 있거나 보도블록 깨져 있거나 이런 거 하면 항상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저는 그 네이버 그 지도 리뷰, 그러니까 가게 리뷰를 남기는 사람을 제 주변에서는 구경을 하지 못했는데 남국민 기자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방문한 식당에 리뷰를 남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리뷰 저도 남겨요? 식당 리뷰 되게 열심히 남기는데. 그래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돈 준 서비스에 대한 평가니까. 평가니까. 또 경제관념은 이렇게 소비에 관련해서는 진짜 철두철미하시다. 진짜. 그러니까 그쪽으로 특화돼 있어 진짜. 그러니까 소비 특화야. 아니 그래서 이 실험도 보니까 그러니까 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딱 저희가 생각 못했던 그 밀문화권, 쌀문화권을 슬슬 좀 차이가 보이시죠 이런 거 보니까. 네. 근데 그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 실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물론 우리는 그만큼 땅이 넓진 않고 밀이랑 뭐 쌀을 나눠놓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하도 카공족이 많아서 우리나라에는 좀 해당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독서실 대신 카공족이 많아요. 중국은 카공족 없어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의외다. 카공족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 원래 카공의 그 기로점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 왜 과연 카페가 막 대중화될 때 카페 그 상도가 정해질 때 있잖아요. 이 상도가 정해질 때 그쵸. 카공이 이게 괜찮냐 안 괜찮냐 논쟁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카공족이 많은 곳은 그냥 대학교 그 내부에 있는 거거나 주변에 있는 거고 그 공부를 대부분 하는 중국인들은 카페보다 다 그냥 진짜 학교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 스타벅스가
콘센트를 무조건 보급하겠다 결정한 시점이 아마 대한민국 카페 문화를 바꾼 시점이 아닐까. 맞아요. 맞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스타벅스에선 제 기억에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홍대 여긴 없더라고. 아 그래요? 네. 아직도 없는 데는 많아요. 스타벅스는 그래요? 특히 그래요. 무조건 있지 않아요 거의? 아니에요. 없는 없는 데도 거다. 꽤 근데 있어요. 웃긴 게 R점이 없는 것 같아. 리저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싼 곳에서 오히려 콘센트를 안 놓는 거죠. 빨리빨리 나가줘야 빨리빨리 되니까. 나가줘야 되니까. 회전율을 높이려고. 근데 그 밀농사 같은 경우에는 밀농사가 더 쉬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쌀농사는 왜 관계 그니까. 그러니까 물도 끓여야 되고 수로도 만들어야 되고 막 뚝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그래서 저도 이거 들으면 뿌리면 자라는 걸 심지 뭐하러 벼농사 전 그때 농화할 때 진짜 모내기 해보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죽겠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논이 정말 가보잖아요. 정말 끝도 없이 넓은데 그걸 사람이 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또 벼농사가 또 장점이 있는 게 수확량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 지도 펴놓고 인구 밀도 보면은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여기가 그냥 거의 빽빽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미 동아시아 인구가 아마 지구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지 않을까요? 뭐 중국 영향도 네, 있으니까 중국, 일본, 네. 중국, 인도, 일본, 뭐 한국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밀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죠. 말은 굉장히 그 산출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서 뽑아낼 게 많다는 건데 이 책에서 인용한 자료를 보니까 같은 면적에서 생산 가능한 열량이 쌀이 밀보다 한 4-5배 많대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서 훨씬 많은 곡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농부 입장에서는 또 그 밭을 다 논으로 만들겠죠. 근데 이게 먹을 게 많아지면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또 먹을 게 없어지니까 더 논을 늘리고 더 논을 늘리고 이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닭이냐 농사를 달걀이냐. 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여기서 초반에 나오는 게 그 동북지방 그 하얼빈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네. 중국 동북지방 엄청 춥고 만주잖아요. 만주 거기가. 만주죠, 만주. 거기가 원래 지리 시간에도 배우면 굉장히 뭐 자갈 땅이고 비도 맞아요. 적게 오고 땅이 비옥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그 말 타고 다니면 약탈하고 이랬겠죠. 당연히.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쌀 문화권으로 포섭이 됐는데 그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이 계속 올라가는 지역을 계속 그걸 쌀 문화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기억나는 게 옛날에 우리 독립투쟁할 때 이제 만주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 간도로 쫓겨난 분들도 많고 그럼 그분들이 거기다가도 가서 거기는 그냥 밭농사를 해야 되는데 보리 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이 어떻게든 거기다가 벼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의지의 한국인. 그래서 그 표가 나와 지도가 이분이 직접 연구했는데 네. 그래서 그 만주 지방이 지금은 쌀 문화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이 특히 더 약간 미나리네, 미나리. 그쵸? 진짜 미나리야. 거기까지 가서 쌀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또 그게 왜 그렇게 해서 뭐 밥이 맛있기도 하지만 여기는 농사 좀만 잘 지으면 먹을 게 너무 많아지니까 계속 그거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몰빵 투자를 계속 하는 거지. 좀 고생은 하지만. 그리고 밀 농사에 비해서 그 농사법에 대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국민이나 정치권의 관심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정치권이라고 하면은 조선시대 그 양반들이나 왕들이 뭐 예전 고서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계속 뭐 농사법에 대한 연구가 그 이제 뭐 그 경이 그렇죠. 예, 거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왕가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양반들이 이렇게 농사법을 새로 적용을 하기도 하고 소작농들한테 그게 전파가 되기도 하고 세종대왕 옛날에 농사직설 막 이런 것도 그죠. 만들어서 뿌리고 이랬잖아요. 정약용도 계속 뭐 농사법에 대한 책을 편찬하고 그랬던 게 그 농사법에 그쵸.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게 결국에는 근데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밀 농사법에 대한 뭐 지대한 뭐 돌파구가 마련된다는 역사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의 주력 산업이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국가인 것처럼 그때는 이제 쌀을 이제 주력 생산품이었던 거고 근데 또 벼농사의 특징이 또 엄청 힘든데 먹을 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하이 리턴 그러니까 고노동 고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많이 먹는 이게 벌써 좀 한국인스러운 느낌이 오죠. 야근을 하더라도 월급을 더 받겠다라는 우리 그렇죠. 부모님 세대까지 내려온 인정.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한국인이 벼농사 쌀농사에 갇혔다 그래요. 뭔가 여기 갇혀 있다. 이제부터 안 지을 수도 없다. 힘든 건 맞는데 이걸 안 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인 자체가. 아시아가 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벼농사 특징이 또 있어요? 눈치 말고 또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특징 아까 얘기한 것 좀 뭐 있었죠? 한국인 하면 떠오르는 특징? 남하고 비교한다? 그쵸. 비교하는 문화. 맞아. 비교하는 문화. 비교하는 문화
정확한 것 같아.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히 한국인을 아는 거야. 스스로.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만화책 이원복 교수가 쓴 그거 뭐죠? 먼 나라의 먼 먼 윤사가. 나라의 윤사 우리 다 읽었을 텐데 교과서죠, 교과서. 그죠. 거기에 보면 한국인들이 옆집 TV 크기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맞아. 아 맞아요. 한창 TV 크기에 대한 네, 저 집은 관심이 있었어요. 65인치인데 우리 집은 49인치다 맞아. 뭐 이런 걸로 백현 기자는 몇 인치예요? 모르겠는데 55인치 65인치야 65인치.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땐. 비교하고 있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책엔 안 나온 얘기인데 아파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아파트가 엄청 그 모내기스러운 특징이 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비교하기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TV 얘기해서 말인데 앞집이 예를 들면은 75인치짜리 아파트 그 TV 들어오면 알잖아요 보통. 왜냐면 알죠, 그 앞에 이렇게 알죠. 세워놓고 세워놓으니까. 들어온 거고. 그리고 옆집에 어디 아는 이제 엄마네 갔는데 거기는 갑자기 건조기라는 게 있네. 그러면 그게 순식간에 단지에 소문이 나가지고 아, 이게 또- 저 오늘 그쵸. 언니 건조기 좋더라. 그런 뭔가 식식기 네. 세척기 이런 거. 이게 뭔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따로따로 그냥 알아서 사니까 그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옆집에 딱 그 건조기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네트워크가 탄탄하잖아 아파트 안에서. 맞아요. 그럼 순식간에 그 보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반상회에서 식으로. 보급이 되는 반상회에서 보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 아파트에 사는 거 자체가 뭔가 좀 변홍사적 특징이 있다. 아파트 엄청 비싸고 막 비싸잖아요. 그거 막 사느라 고생들 하고 뼈 빠지게 노동하는데 사람은 엄청 또 좋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뭔가 비교 이런 거 하기 좋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네. 그러니까 비교 문화가 왜 변홍사에서 왔냐고 하면은 변홍사는 또 밭은 예를 들면 나는 올해 고추 농사를 해가지고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야겠지. 근데 옆에는 또 양파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벼농사는 딴 거 없어요. 그냥 모두가 그 논에다가 다 같이 쌀을 심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걸로 소출을 하는 건데. 근데 또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있고 뭐 평소에 이게 부지런해서 잡초 잘 뽑는 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셋이 모내기를 했는데 우리 셋 다 서로 도와줬어요. 내가 백현 기자는 논에 가서도 해주고 이랬어. 근데 갑자기 연말에 보니까 백현 기자는 나보다 1.5배 더 쌀을 많이 수확을 한 거야. 그럼 뭔가 이거 억울하잖아요. 뭐지? 왜 다 같은 논에서 같이 일했는데 어떻게 저 집이 나보다 돈을 많이 나도 열심히 일했나 보지. 그러니까 그게 되는데 나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당신의 논은 당신이 일군 게 아니다. 나도 다 같이 같이 읽었다.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공동 생산인데 네. 소유는 개별인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게 엄청 비극적이잖아요. 이게 뭔가 왜냐면은 김씨네 너는 내가 같이 농사져준 건데 왜 내가 더 적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밀농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혼자 뿌리고 각자 떨어져 사니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늘에다 대고 그냥 잘 되기를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그냥. 미나리에서 보면 그분 맨날 기도하잖아. 그니까 그 남자 딱 전형적이지. 미국인. 그분은 별농사 체제에서 탈출한 게 밭농사로 혼자 짓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채소 농사를 짓잖아요. 맞아요. 둘이서. 근데 그거 자체가 뭔가 아시아를 탈출했다는 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벼농사는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 모여 살잖아요. 그리고 다 어떻게 이랬는지 아는 거야. 저 집 노는 여기가 좀 그게 안 좋더라. 뭐 그 집 노는 이게 좋더라. 내가 심어봤기 때문에 다 알거든. 그럼 그 결과를 그래 넌 참 축하해. 너가 풍년했구나.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안 됐으면은. 왜냐하면 똑같이 노동을 했는데 이렇게 산출량이 다르면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공동 생산에서 공동 소유면 모르겠는데 또 각자 소유라는 거에서부터 이게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회사 생활하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막 누가 너무 잘 나가면은 뭐지? 이게 팀이 같이 일한 거지. 너만 잘났다고 어떻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우리 몸 안에 계속 박혀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비극적인, 그러니까 비교가 너무 잘 되는 구조 안에서 서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해놨다. 근데 이게 보면은 뭐 한국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비교 문화는 사실 전 일본은 잘 모르겠지만 뭐랄까 중국에서도 좀 비교 문화는 좀 심하거든요. 아 그래요? 있죠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도 엄청 심하고. 저는 진짜 해외 가서도 보면은 확실히 애들 이제 좀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 만나서 보니까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유행의 공유 속도 이런 것도 좀
느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앞서 나가면 순식간에 그거를 이렇게 하는 그 캐치업이 좀 느린. 근데 맞아 이거 재밌는 게 우리 저는 그 북경에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유행이 꼭 한 박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북경에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 왜냐면은 한국에 나가야 유행이 뭔지를 알고 그렇죠. 들어와서 그걸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캉캉 치마 같은 거 엄청 유행일 때 있었어요. 중학교 때 저 뭔지 알아요? 막 캉캉 치마라고 이렇게 그 막 하와이안 치마 같이. 하와이안 치마 같이 되게 편한 그런 치마인데 네. 그런 치마가 유행이었는데 한국의 유행이었는데 우린 몰랐던 거야.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한 친구가 방학 끝나면서 그걸 입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저게 유행이구나 하고 우리가 다 그걸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공항에 나왔는데 우리만 다 캉캉 치마를 입고 있는 그 다음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지나고 그 다음 여름에 그 캉캉 치마 1년 전 걸 입고 나오는 거죠. 이게 볼레로도 그랬고. 볼레로. 그거 있잖아요. 뭐지? 그 카멜 색깔 그거 아이보리 그 버버리 코트 있잖아. 버버리 코트. 버버리 코트. 그 왜 모여 있는데 5명이 다 버버리 코트 입고 막 그 사진 같은 거 올라오잖아요. 막.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교 문화가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그 비교하기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지금도 똑같고 하다는 거죠. 중국에도 엄친아 같은 얘기가 있어요. 엄친아가 솔직히 그 비교 문화를 맞아요. 응축한 단어잖아요. 있어요. 있던 것 같아요. 딱 엄마들 한 얘기 그러잖아요. 야, 너 똑같은 학교 다니고 똑같은 학원 다니는데 왜?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요. 오늘 여러 개가 뭔가 기억이 안 나시네요. 네. 중국에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기는 게 많지 않은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마방얼 엄마 친구. 엄마 아들. 친구, 엄마 친구 아들. 이거 그냥 우리나라 거 갖다가 지역한 그러게. 거 아니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생기긴 했나 봐요. 이런 말이. 근데 이게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비교하면 당연히 서로 힘들잖아요. 비교의 안 좋은 점이 내가 예를 들면 성공해가지고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갔어. 거기서 또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끊임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네. 미국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 이렇게 라틴계 뭐 아시안 나눠서 비교를 해보니까 네. 아시안 동아시아 그룹이 행복도가 확연히 낮대요. 그냥 행복도 절대 수치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낮을 것 같아. 네, 그럴 거 우리도 알잖아. 왜 그런지 알잖아. 나도 별로 안 행복한데. 그니까요. 그게 왜냐면은 내가 75인치 행복해요? 샀는데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근데 요즘 들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요즘 일하는 것도 재밌고. 오. 이게 사람이 저 원룸 대학생 웬일? 다닐 때 원룸 살다가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빌라로 이사 왔는데 원룸에서 빌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집이 그죠. 몇 배 넓어지니까. 근데 맞아요. 또 이제 아파트가 가고 싶은 거지. 원룸이 너무 막 빌라가 불편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인들은 그 상대 평가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 그룹 안에서 자기가 존중을 받는 게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그룹 안에서. 그러면 누군가 당연히 패자가 있잖아요. 그죠. 패자가 상대평가니까. 없으면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게 되니까. 그렇게 상대평가가 습관이 돼서 그렇게 출산율도 적고 그런가? 왜냐하면 이제 애를 낳기에는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그쵸.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죠. 자기가 겪었던 걸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솔직히 뭐 그냥 미국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막 미국 부모님들 보면은 막 애들 나가서 그냥 놀아서 다치고 오고 막 이래도 뭐 그냥 뭐 이렇게 제가 왜냐면 미국 그 옛날에 미군 부대 주변에 살아가지고 애들을 정말 그 강하게 키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미국 친구가 영어학원이 아니라 무슨 학원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놀이 만나는 학원이었나 봐. 근데 걔가 그때 초겨울인데 반팔 반바지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너 안 춥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입고 싶어서 입었는데 엄마가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난리 나잖아요. 저 엄마가 어떻게 뭐 저 신경을 안 쓴다, 부모가 신경을 안 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확실히 좀 그렇게 프리하게 키우니까 저 정도면 그냥 무리 없이 키울 수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가 되는데 한국은 기준이 높잖아요. 막 뭘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좋은 부모가 아닌 막 이런 기준이 너무 높으니까 출산율 낮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아무튼 남궁민 기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약간 평등, 공정 이런 거에 좀 예민하잖아요. 그것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 똑같은 원에서 생산했는데 한 사람만 더 버는 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너무 짜증나는 거지. 그렇죠. 짜증 나잖아요. 한국인의 특징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아까 얘기 몇 번 나왔지만 또 어디 내보내도 이런 일하는 능력, 아 너무 잘하죠. 일 처리 능력. 저는 진짜 놀랐던 게 그 교환학생 갔을 때 그 엑셀 같은 거 하잖아 당연히. 근데 제 그 룸메이트가 뭐 엑셀 하는 거 봤는데 진짜 다
다 그걸 클릭으로 다 하는 거죠. 다. 단축키로 하나도 안 쓰고 막 그리고 너무 이거 엑셀도 함수도 거의 안 쓰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마치 그냥 적어놓는 메모지처럼 쓰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이 거의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한국 애들은 아시죠? 그냥 거의 마우스 안 쓰잖아요. 거의 대학생 정도 되면은. 맞아요. 근데 그런 식의 뭔가 한국인들의 일 처리 속도가 이렇게 상향 평준화돼 있는 거. 그것도 이 변홍사 문화권에서 왔다는 거죠. 변홍사 아까 말한 대로 모두가 같이 일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좀 기능이 떨어지면 아웃인 거예요. 그 그룹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같이 이렇게 단체 뭐 해야 되는데 10명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면은 내가 못하면 엄청 눈치 보이고 사람 노릇 못한 것 같고 우울하잖아요. 막.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미친 듯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지장을 끼치지 않아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다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비교 문화가 있으니까 네. 내가 왜 김씨보다 일을 못하지? 그러면 뒷말이 돌잖아요. 야, 김씨네 아들내미는 뭐 하나도 제대로 못 신더라 막 이렇게 소문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적으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뭔가 그런 한국인들의 그 의도치 않은 상향평준화마저도 이런 특성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열된 한국적인 특성만 봐도 지금 몇 개입니까? 뭐 경쟁심, 뭐 자기개발, 비교, 눈치, 거의 변홍사에서 몇 가지 특성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제 남궁민 기자가 변홍사에서 뭐 특징이 한국인의 특성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그런가 싶었는데 듣고 보니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재난도 키워드였잖아요. 또 요즘 또 코로나고 하니까 재난이랑 관련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변홍사랑 또 재난이 또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2부에서는 재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돼서 2부로 넘어가서 재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